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혜우입니다. 오늘은 자살 고위험군을 어떻게 선별하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현장에서 자살 예방을 담당하고 계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자살 예방 실무자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자살 시도 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 우리가 이제 자살 사고라고 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존재하고 그 생각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서 계획과 실행 의지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각의 단계, 그리고 계획, 시도의 단계 전에서 이러한 위험을 포착해야 되는데 자살 사고와 계획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제로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즉, 자살 고위험 판별은 당사자에게는 다시 삶을 가져올 수 있는 출발점일 수 있고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분을 현장에서 만나셨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살 의도, 두 번째 자살 계획, 그리고 임박성입니다. 자살 의도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알아보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냐,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껴지시냐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 내면에 자살의 어떤 생각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되어지는 그 동기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게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이 죽음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원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해 나가는 것이 이 자살 의도의 판단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 계획의 구체성인데, 이 구체성은 구체적인 정말 질문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적이 있는지, 준비를 했다면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언제부터 하셨는지, 이런 쪽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법이 구체적이고 수단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면 그 위험도가 무척 높아지죠. 이런 수단을 이미 마련하신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이 자살 시도를 할 수단의 어떤 도구들을 여러분들께서 수거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수거를 하실 때 단순히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수단을 마련해 놓으면 내가 자살에 대한 생각이 더 심해지거나 힘들어질 때 이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저에게 맡겨보셔라.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접근들을 그 내담자의 어떤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강압적이지 않도록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좀 더 충분한 시간이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박성을 평가하셔야 되는데요. 이 임박성은 얼마나 그 자살의 어떤 계획과 행동이 지금 당장 아니면 앞으로 임박하게 발생할 것이냐를 우리가 평가해 나가는 겁니다. 질문으로는 언제쯤 자살 시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아니면 지금 자살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계획들로 실행할 생각이 있으시냐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행 시점이 현재랑 가까울수록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면담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면담을 필요로 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쉽게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도 있고, 그 상황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으로 다양한 신호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살 의도, 그리고 계획, 그리고 임박성은 자살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살 위험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이야기 들었던 그런 자살의 생각과 그리고 의도,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총합해서 그 위험도를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이제 어세스, 평가해 나가는 과정인데, 제일 이제 손쉬운 방법 또는 또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은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죠. 이 표준화된 도구는 자살 생각, 계획,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 임박성 등등 과거에 자살 시도했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좀 짧은 어떤 형태의 우리나라 지역사에 사용되고 있는 자살 생각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보다는 조금 더 질문 문항이 많은 콜롬비아 자살 평가 도구라든지 그리고 100 자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을 한국어로 이거는 다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시면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 그 다음에 계획, 시도 등을 순서대로 질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도구대로 순서대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대화를 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위험도를 평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그 도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 키 핵심 질문이 어떤 건지를 좀 더 미리 파악하시고 면담 시에 이를 활용해 나가시는,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죠. 예시로 질문을 하는 방법과 이 상황을 관찰하는 것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요즘 많이 힘드셨죠? 라든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라든지 좀 더 개방형 질문으로 하시고 난 이후에 고용군의 답변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질문으로 그 내용들을 좁혀나갑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언제쯤 하시려고 하시는지 등의 자살의 어떤 임박성이나 계획들에 대한 질문들도 조금 더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나가는 게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실 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저하시거나 이 나의 질문이 이 대상자분에게 자극이 될까, 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자살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이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자살 고위험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대상자분께서 본인의 이야기,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자살에 대해서 계획했었던, 그리고 그 이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면담 상황에서 비언어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은 잘 아실 테지만,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실무자가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관찰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정을 먼저 보시게 되죠. 무표정하거나 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극도로 차분해져서 정말로 차분한 상태에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든지, 또는 언어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다 정리됐다라는 해결감을 표현하지만 그분의 감정과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무척 불안해 보이신다든지, 또는 또 우울감이 좀 많이 관찰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관찰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미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문자도 보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신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과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면담을 할 때의 태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의 정서적 변화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내담자의 상황을 평가를 구체적이고 잘 하실 수 있죠. 네, 자살의 의도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 자살 위험도 평가의 도구들이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에 근거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분들께서 언어적인 표현이 분명하게 있을 경우에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면담 상황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는 감정 표현이나 도움의 요청의 형태로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통의 표현, 내가 지금 힘든 거에 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죽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한 표현인데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런 삶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하시게 되는 경우인데 주변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원하시고 여기에 대한 또 본인의 힘든 거에 대한 표현이실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주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 말을 하시는 그 맥락 안에서 그 의미와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그 대상자의 감정에 우선적으로 공감하시면서 면담을 끌어가야 좀 더 정확한 위험도 평가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울 증상은 있으나 충동성과 절망감이 낮은 경우입니다. 즉 자살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현실 검증력이라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 통제력이 유지된 상태라면 위험도는 낮게 평가됩니다. 우리가 그 현실 검증력이라는 건 자살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하시지만 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도 해야 되고 뭘 할 거예요 라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에 좀 더 현실 검증력 쪽에서는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도가 낮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 위험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도는 외부적인 이 자살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체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자주 접하시게 되는 게 자해 행위이실 텐데요. 10대의 청소년의 자해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청년에서도 자해와 함께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해가 평가되는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영역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자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냐, 과거에도 여러 번 자해를 했느냐, 그리고 그 자해 흔적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 자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또는 좀 더 치명도가 높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해와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행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자해의 어떤 흔적이나 본인이 자해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면담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표현하고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패턴들을 파악하셔야지만 이 자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자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자해 행위를 이야기하는 대상자에게 그 자해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와 그 다음에 그 상처들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관심은 또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과도한 관심이라는 건 치명도가 낮은, 예를 들어 손목을 긁는 자해 행위라면 그게 단순히 피부에 스크래치 정도이냐 아니면 정말 동맥 부위에 정말로 날카로운 걸로 지금 피는 나지 않지만 정말 위험할 정도로 누른 형태의 자해 흔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를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해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나중에는 잦은 면담을 하신 분들은 조금 숨기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자해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셔서 파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자살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지원망과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이 지원망은 비공식적인 그 대상자 중심에서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네트워크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망을 연결하려면 그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이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의 내용이더라도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대한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대상자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무자분들에게 이 대상자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대상자분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실무자가 자꾸 방문한다, 자꾸 오픈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의 경험들을 그 대상자분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적 경청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때까지 누구누구님이 살아오신 부분들이 힘드셨군요.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시는 경우들도 있군요. 등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공감적 경청이 대상자의 자살에 대한 생각에 1차적 보호막이 될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연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아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또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복지관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요즘은 보면은 다양한 통합사례관리 쪽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례관리사분들도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면 병원, 의료기관 그리고 마음투자 사업 등과 같은 또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으실 텐데 그 기관들을 연결하시게 되고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따라가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어느 기관에서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거는 좀 어떠실까요? 제가 다시 누구누구님께 연락드릴게요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연락을 한다라는 이런 연결성을 가져두면서 새로운 기관에 문을 두드리는 이 대상자가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을 조금 덜 부담스럽게 여러분들께서 따라가면서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상자의 개별적인 네트워크 지지마, 그러니까 보호자 및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본인이 이러한 자살의 생각과 이런 거를 상담을 했다라는 걸 보호자나 가족들이 아는 걸 무척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제 우리가 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를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지금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내면의 이유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 스트레스의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연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연계들이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동의와 상관없이 이제 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쪽에 자살 시도자의 그 일부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이 그분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실무자분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동의를 얻어서 공유를 하고 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싶다는 그 조급함이 있을수록 그 조급함이 이 당사자에게 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동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더 듣고 평가함으로써 이분에게 이 보호 지지 체계가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더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임에도 정기적 재평가는 하셔야 됩니다. 위험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살의 위험은 대부분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기 이후에 1주,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대략적으로 주요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지 마시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선별은 생각을 조기에 포착하는 과정이고 계획과 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위험을 묻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질문이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